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DTCC의 멀티체인 전략, 캔톤의 미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미나이 울트라를 쓸 때는 이 그 워터마크가 없었는데 인공지능 워터마크가 또 생기더라고요. 제가 클로드로 전환한 다음부터 비용을 낮췄더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이제 제미나이가 그려줬는데 잘 보시면 디지털 트레저리 다음에 뭐죠? 네, CC. 네, 그냥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세요. 자, DTCC가 공식 파트너로 캔톤을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회원들 다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25년도 12월 17일 날 공동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해서 이 4분기 때 26년도 6월 이내에 MVP 모델을 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DTCC하고 유로클리어가 공동 의장으로 캔톤 재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DTCC와 유로클리어가 공동 의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른 코인이나 이런 데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좀 신기할 거예요. 네, 이 공동 의장의 의미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 이거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리눅스 재단 산하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서 SEC에서 노 액션 레터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DTCC가 국채를 토큰화하는 그 시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규제를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MVP 타임라인을 보면 3년 후에 노 액션 레터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복수 체인을 동시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를 검증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DTCC가 과연 그러면 캔톤만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DTCC의 CEO가 직접 밝혔는데 우리는 복수의 L1 및 L2에서 이 토큰화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DTCC가 멈추면은 미국의 그 금융 자체가 멈추는데 어떤 특정 블록체인으로 하나로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그런 걸 가지고 복수의 어떤 그런 이더리움도 할 수가 있겠고 뭐 다른 블록체인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최상의 선택이 뭔지 나중에 결정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복수의 에러 L2에서 토큰화 서비스를 한다고 한 것은 SEC 범위가 그 캔톤에만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3년 후에 성과를 평가받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DTCC가 2025년도 출원한 이 특허에 리플 XRP 레저가 명시가 돼가지고 XRP 홀더분들이 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리플의 역할은 기존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결제 레이어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리플의 역할하고 사람들은 XRP의 역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리플은 원래 이 브로커 역할을 하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허에 명시된 체인이 XRP만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헤데라 다양한 블록체인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프라임, 그 리플 프라임이라고 이 회사가 하던 역할 자체가 원래 DTCC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히든 로드를 인수를 했는데 이 히든 로드가 하던 사업이 DTCC하고 연관을 해서 국채나 그 다음에 장외시장 거래에 있는 거래 내용들을 청산하고 결제를 청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히든 로드라고 인수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리플 프라임으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야 리플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지를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건 리플의 사업이지 XRP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FICC 멤버십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채 처리하는 청산기관으로서 등록이 됐고, 이거는 증권을 그 처리하는 기관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그 증권 중에서도 장외 거래에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TC 상품 전용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OTC가 장외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3조 달러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흥분을 하고 있는데, 네, 캔톤하고 비교하면 캔톤의 하루 처리량이 3,8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3조 달러면 네, 한 열흘 정도 양이죠. 네, 그래서 리플이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미국 청산 인프라의 정식 운영 참여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캔톤도 이미 테스트를 2024년도에 끝냈죠. 그리고 캔톤 위에서도 그 어떤
브로드리지를 통해서 지금 그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레포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리플이 뭐 이거의 유일한 기관이다 이런 것도 너무 과장된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RLUSD를 담보 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기관 결제 레이어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연결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과 XRP가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주장을 자꾸 하는데, 결제 기간 레이어에 점점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XRP 홀더들이 이제 고무가 많이 됐죠. 그래서 DTCC의 볼륨이 다 XRP 레저로 갈 것이다. XRP가 DTCC한테 공식 선택됐다. 그다음에 국채 청산해서 XRP가 이제 쓰일 거다. 막 다 이런 이제 내러티브가 더 강화가 된 거죠. 예전에는 뭐 송금하고 환전에 이렇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 막 DTCC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블록체인으로서 XRP가 선택됐다. 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XRP에 한번 나중에 소각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리플 프라임이 OTC 거래를 NSCC에서 청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리플 레저 사용을 한다는 것 결정하고는 별개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리플 프라임 전에 히든로드예요. 히든로드는 이미 브로커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를 인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리플이 거기에 회사가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거는 리플이 인수를 잘한 거지, 여러분들 그 XRP는 상품이지 절대로 그 주식이 아니거든요. XRP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리플이 잘 된다고 해서 XRP 가격이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아요. XRP 가격이 올라가면 리플은 좋죠. 근데 리플이 잘 된다고 XRP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체인링크도 DTCC와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체인링크도 약 24개 기관들과 함께 이제 공동 인프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위프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링크는 어떤 체인 간의 데이터 자산 이동의 오라클 레이어로서 캔톤의 경쟁자가 아닌 인프라 적잡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캔톤에도 파트너죠. 캔톤에도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TCC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요것도 하나의 이제 테스트 바가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JP 모건도 들어오고 온도도 들어온다고 하고 체인링크도 해가지고 이렇게 3중으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진 않아요. 캔톤이 유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JP 모건이랑 온도랑 해가지고 뭔가 기가 막힌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의 비들 펀드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들 펀드는 구체적으로 보면 비들 펀드는 한마디로 이 펀드가 토큰화된 겁니다. 펀드. 펀드. 그래서 이더리움 내에서 온체인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긴 한데 토큰이 국채 자체가 된 게 아니라 펀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펀드의 이런 그 교환이나 결제는 자유롭지만 결국에는 기초 자산은 T+2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DTCC 시스템하고 즉각 연동돼 가지고 바로바로 그 결제 청산되는 게 아니라 전통의 T+2 문제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 각 레이어의 크기가 얼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국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조 달러에 되는 막대한 국채 시장에서 91%는 다 기관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약 30%, 그다음에 외국 기관들이 약 30%, 그다음에 미국 정부나 연기금에서 약 20%, 그다음에 연준 있고 가계는 1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의 국채 실수요자는 압도적으로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캔톤은 이미 밸리데이터로서 1000개 기관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유럽의 대표적인 은행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들, 아시아의 대표적인 은행들, 이런 은행들이 이미 다 캔톤의 밸리데이터 아니면 슈퍼 밸리데이터로 다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비자도 결제 레이어로 들어왔고, 네, HSBC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향후에 그 국채뿐만 아니라 주식도 연동하기 위해서 나스닥도 들어왔고, S&P도 들어왔고, 다 기관들이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캔톤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생태계 확장 속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생태계 확장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데이터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S자로 가파른 그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소각되는 구조를 보면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소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거의 250만 달러가 소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슈퍼밸리데이터는 70%의 CC를 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활발하게 하는 피처 앱 등을 통해서 기관 메이커들이 앱을 통해서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스스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JP모건의 JPM 코인도 지금 캔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TCC의 멀티체인 레이어를 분석을 하자면 자, 기관 결제하고 청산에 있어서 캔톤 네트워크는 일단은 핵심 레이어입니다. 지금 MVP 모델을 하고 있는 시작하는 앞으로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유일한 레이어죠. 나머지 것들은 네, 그냥 외부하고 연결되는 데 있어서 체인링크는 뭐 다 갖다 쓰는 거니까 이더리움도 체인링크 쓰는 거고 네, 체인링크는 어디서든지 다 지금 이거하고 외부 연결을 하려고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결제 브로커리지로 리플 프라임도 들어있고 예전에 히든노드 여기도 결제 레이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3조 처리 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개 유동성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리테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더리움도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럼 캔톤은 컨셉도 아니고 내러티브도 아닙니다. 하루에 250만 달러에서 그 왔다 갔다 하죠.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300만 달러. 그래서 연간 환산하면 약 9억 달러 이상의 그 CC 코인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번 볼륨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CC코인의 희소성이 강화되는 메커니즘이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 볼륨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죠. 지금까지 예를 들면 XRP가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소각된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소각량을 보면 1년 동안 소각되는 소각량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거의 한 50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몇백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번앤민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블록체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잘못된 프레이밍은 캔톤은 DTCC의 독점 파트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캔톤은 독점적이지 않고 캔톤은 실질적인 포지셔닝은 30초 국채 91% 기관 레이어의 최우선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과연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로 끝날지 저도 한번 앞으로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